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먹통이 된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최고 경영진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책임자 등 6명을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양자기술 연구자를 1,000명 정도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양자기술 연구자가 3,000여 명, 중국은 5,000여 명인데 우리나라는 490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조선업체와 철강업체가 협력해 고망간강을 소재로 LNG 연료 탱크를 만드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기존 니켈 합금강이나 알루미늄보다 작업 공정도 쉽고 성능과 비용 면에서 이점이 큽니다. 국내 연구진이 눈물 속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렌즈를 개발했습니다. 렌즈를 눈에 끼고 일하다가 작은 기기를 눈에 가까이 대면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가 나오는 건데 잠시 뒤 취재 파일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면역력이 현재보다 높아질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등급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동절기 개량 백신 접종이 늘어 국민 면역률이 50%, 7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7차 유행 전이라도 단계적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만 70에서 74세 고령층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만 75세 이상 무료 접종이 시작됐고 17일부터 만 70세에서 74세, 오는 20일부터 만 65세에서 69세가 12월 31일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이가 계량 백신과의 동시 접종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왼팔에 코로나19 백신, 오른팔에 독감 백신을 맞는 식으로 접종 부위를 달리하는 게 좋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별도의 사전 예약이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90% 이상에서 검출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개량 백신이 국내에서 처음 승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에도 대응하도록 개발된 화이자의 코로나19 이가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BA1에 대응하는 백신을 허가했고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이가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12세 이상으로 기초 접종이나 추가 접종을 받은 뒤 최소 3개월이 지난 사람에게 추가 접종에서 쓰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 사용 승인으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해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정체된 가운데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 등급 조정 검토가 필요하고 동절기 개량 백신 접종 등으로 국민들의 면역력이 현재보다 높아질 경우 등급 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경계로 내릴 경우 중대본이 해체되고 중수본만으로 대응하게 돼 일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기를 특정하기보다는 동절기 개량 백신 접종이 늘어 국민의 면역률이 50%, 7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7차 유행 전이라도 단계적 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시기에는 흔히 심장마비로 불리는 심근경색 환자가 늘어납니다. 기온이 10도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0% 가까이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고령인데 두통에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 60대 환자는 한 달 전 갑자기 목이 아프고 숨이 차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숨 쉴 때 목이 아프고 쪼여 와요. 그리고 가슴이 여기 명치껏 있는 데가 아주 그냥 뭐랄까 쓰리가 아픈 거 그런 식으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온 거죠. 심장혈관 세 곳이 막혀 있었는데
응급시술로 2군데는 급히 뚫고 회복기를 거쳐 나머지 한 곳도 마저 혈전을 제거했습니다. 이 환자처럼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서 심장근육 세포가 죽는 질환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 유독 10월이 되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사망자 수가 껑충 뛰어오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 심근경색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이 성인 228만 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기온이 10도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9%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겨울이 되면은 이제 응급실로 이제 급성 심근경색가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혈관에 마침 그런 죽상동맥경화반이 있고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겼을 때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이제 많게 되겠습니다. 심근경색이 와도 골든타임인 2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계속된다면 119로 전화하거나 병원에 가야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라면 가슴 통증 대신 두통에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계속되는 것도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심근경색 사망 위험이 55% 더 크기 때문에 미리 환절기 혈관 건강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해 사망자 가운데 80%는 만성질환이 사망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2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보면 지난해 사망 원인 가운데 비감염성 질환인 만성질환이 차지한 비율이 79.6%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원인이 된 만성질환 가운데 암이 26%로 가장 많았고 심내혈관 질환이 17%, 만성호흡기 질환이 4.4%, 당뇨병이 2.8% 순이었습니다.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유병률은 모두 전년 대비 1%포인트 안팎씩 증가했습니다. 태양계 행성 가운데 드라마, 영화의 소재로 자주 언급되는 천체가 있죠. 바로 화성인데요. 화성은 가스로 이루어진 다른 외행성과 달리 지구처럼 땅과 암석으로 돼 있고 사계절까지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천체이기도 합니다. 네, 화성은 실제로 달을 제외하고 인류가 가장 많은 연구를 해온 행성입니다.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화성은 어떤 천체이며 지금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화성으로 함께 가보시죠. 화성 탐사 공포의 7분이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8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폴윤입니다. 오늘은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 화성을 가기 위한 나사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나사의 화성 탐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화성은 달에 이어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 패권 대결의 시험대였습니다. 1965년 처음 나사의 머리너 4 처음으로 화성을 근접 비행하였으며 1976년 인류 최초의 바이킹 1호와 2호가 화성에 착륙하였습니다. 이후 나사는 여러 대의 착륙선과 로버를 추가로 화성에 보냈습니다. 현재 화성에서는 나사의 3대의 인공위성과 인사이트 착륙선, 큐리오시티 로버와 퍼시비런스 로버가 화성에서 탐사를 수행 중입니다. 네, 화성은 달보다 지구와의 거리가 멀어 교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화성 대기에 착륙선이나 로버가 진입, 하강, 그리고 착륙하는데 총 7분이 걸립니다. 결국 지구에서는 착륙 과정에서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죠.
착륙선이나 로버는 스스로 생존을 해야 합니다. 착륙 과정을 지켜보는 나사의 엔지니어나 과학자는 마치 수영장에 3살짜리 아이를 홀로 7분 동안 남겨놓은 심정과 같은 것이라 여겨 화성 탐사 공포의 7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나사는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 생명이 지구 밖에도 존재하는지, 지구를 보호하고 인류의 삶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우주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밝혀낸다면 인류의 오래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죠. 또한 과거에 우리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지녔던 화성이 왜 생명체가 존재하기 힘든 환경으로 바뀌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지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큐리오시티와 퍼시비어런스의 임무는 나사의 우주 탐사의 중요 과제인 화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탐사하는 것입니다. 큐리오시티는 화성이 과거에 생명이 거주 가능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화성에 생명의 흔적을 직접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퍼시비어런스는 추가로 향후 화성이 인간 탐사를 위해 화성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와 자원을 찾아내는 임무도 있습니다. 나사는 화성 표본을 수집하여 지구로 귀환하는 미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퍼시비어런스가 지구에 갖고 올 화성의 표본을 예제로 분하고 여러 곳을 다니며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화성에는 물이 있지만 대부분 얼어있고 약간의 대기 속 수증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성이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지녔기에 생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화성의 환경은 생명체가 존재하기는 너무 척박한 환경입니다. 아직 화성에서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나사는 화성에 인간이 착륙할 수 있게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나사는 화성에서의 인간 착륙지 및 거주지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거주에 필요한 물과 자원의 존재 여부, 인류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토양 상태 등 인간이 거주 가능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 테라포밍은 태양과 화성 사이의 자기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얼은 상태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녹여 대기권을 만든 후 화성 온도를 상승시켜 생명 거주 가능한 환경으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저는 향후 인류가 테라포밍을 위한 과학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테라포밍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화성인과 살고 있다. 인류는 곧 화성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화성 인간 탐사는 우주로 뻗어나가는 인류의 새 역사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화성 탐사를 통해 우리 미래 세대는 지구에서 벗어나 우주 여러 곳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이 국내 당뇨병 환자 벌써 6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이 당뇨 전 단계 환자까지 합치면 이 국내 당뇨 인구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람은 2천만 명을 넘어서는데요. 이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낫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번 피를 뽑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혈액이 아닌 눈물 속에서 포도당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렌즈를 개발해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당뇨 환자들에게 정말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현재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이제 피를 뽑아서 혈당을 체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이 사실 인슐린 부족 혹은 인슐린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혈액 속에 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이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 환자까지 합치거나
또 유전 성향이 있다면 이 자가 진단을 통해서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혈당 측정법이 바로 스스로 피를 뽑아서 확인하는 방식이죠. 이 기존 이 당뇨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아침 공복 그리고 또 식후 2시간 잠들기 전 이렇게 하루에 2회에서 4회 정도 혈당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또 2시간 이상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바로 직전 또 몸이 아플 때에는 수시로 혈당을 측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마다 피를 뽑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물론 지금도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연속 혈당 측정법이라고 하는데요. 피부 아래에 센서를 삽입하거나 패치 형태로 붙여서 체열 없이도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환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들도 이 스마트폰 앱으로 이 혈당값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센서가 아무리 작고 가볍다 하더라도 피부에 삽입하거나 혹은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을 할 때 일부 불편감을 느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매일 여러 번 피를 뽑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방식의 혈당 측정기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혈액이 아니라 뭐 눈물이나 땀 등에서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혈액뿐 아니라 뭐 눈물이나 땀 속에도 이 체액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여기에는 글루코스라는 포도당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글루코스는 센서의 당 분해 효소와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해서 이 포도당의 농도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방식인 건데요. 그러니까 눈물이나 땀 속 포도당 농도를 혈중 포도당 농도로 변환시켜서 피를 뽑지 않아도 혈당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체액 속 포도당 농도는 사실 근데 매우 작은 양이어서 혈액 속 혈당 농도의 한 10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땀이나 눈물에서 만약에 포도당을 검출하려면 무엇보다 고감도 센서 개발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눈물 속에서 포도당을 측정하기 위해선 콘택트 렌즈 형태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땀에서 포도당을 측정하는 방식은 이 피부 부착형 패치 형태로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오늘 주제가 체액 중에서도 눈물 속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당뇨병 환자를 위한 콘택트 렌즈라고 했을 때 예전에 그 구글이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했었던 그 스마트 렌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됐나요? 네, 말씀하신 스마트 렌즈 2014년에 구글이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공개를 한 제품이거든요. 당시 구글은 이 눈물 속 포도당 수치를 측정하는 스마트 렌즈를 개발해서 시험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 당시 이제 구글이 개발한 방식은 콘택트 렌즈 사이에 코일과 초소형 센서, 칩 등을 넣어서 혈당을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글의 스마트 렌즈는 딱딱한 하드 렌즈로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앞서 설명했듯이 센서에 전류를 흘려줘야 이 눈물 속에 있는 혈당, 포도당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2018년이죠. 구글이 스마트 렌즈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눈물 속 포도당 농도를 실제 혈당 농도와 일관성 있는 결과로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수조 원을 투자하며 스마트 렌즈 개발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글도 포기한 혈당 측정기를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을 했다는 건데 이 개발한 스마트 렌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포스텍 한세광 교수님 팀이 개발한 이 혈당 측정 스마트 렌즈. 우선은 딱딱한 하드 렌즈가 아니라 소프트 렌즈, 부드러운 소프트 렌즈 형식입니다. 예. 이 국내 콘택트 렌즈 제조 업체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렌즈 자체가 상용 제품이라서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작품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가 촬영해온 스마트 렌즈를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뭐 소프트 렌즈 일반적으로 꺼내는 거랑 거의 똑같죠? 네네. 그렇네요. 실시간 연속 혈당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렌즈인데요. 렌즈를 착용하는 모습도 지금 볼 수 있는데 뭐 여느 소프트 렌즈 끼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네. 눈을 벌려서 그냥 넣으면 됩니다. 네. 네, 끼고 있는 걸 보시면 지금 뭐 특별히 렌즈가 많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에 끼고 있다가 내 혈당이 궁금하다 그러면 작은 기기를 이렇게 눈 가까이에 대면 스마트폰에 혈당 수치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네. 네. 이 개발한 스마트 렌즈는 안테나와 반도체 칩 그리고 혈당을 구성하는 센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 적은 양의 눈물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이 수없이 뚫린 이 하이드로젤
나노 촉매를 채워넣어서 반응 속도와 민감도를 높인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원래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눈물 속에서 측정이 되려면 우리 몸 안에서도 최소 5분은 지나야 반영이 됩니다. 근데 기존 다른 스마트 렌즈는 센서의 응답 시간이 15분에서 최대 30분 정도 걸렸는데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이 스마트 렌즈의 센서는 5분이면 당 농도 측정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포도당 변화가 반영되는 딱 그만큼의 시간만큼만 소요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확한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성능도 성능이고 무엇보다 그냥 소프트 렌즈 끼는 것처럼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 어떤 기기를 눈에 이렇게 갖다 대더라고요. 네. 이건 뭔가요? 네, 이 스마트 렌즈 속에 사실 배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와 무선 통신 칩이 들어가 있는 기기, 조그만 기기, 카드 형태의 기기를 가까이 대야지만 이 스마트 렌즈로 무선으로 전원이 공급되고 또 측정한 혈당 수치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렌즈 속에 직접 배터리를 물론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휘어지면서도 아주 얇은 배터리가 필요한데 네. 아직 이 기술까지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고요. 또 렌즈 속에 만약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더라도 발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외부 장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카드 모양 이외에도 안경 형태로 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렌즈가 아무래도 눈에 직접 착용하는 거기 때문에 유해성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텐데요. 네. 시중에 판매하는 소프트 렌즈 회사와 제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착용을 해도 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전자파는 스마트폰 수준,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아주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 렌즈에 이제 회로가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는데 이거 역시 시야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연구진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서클 렌즈 같은 경우도 모형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검은 동자 안에는 동공이 있는데 그 동공이 실제 빛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만 막지 않으면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 회로도 그 동공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컬러 렌즈랑 비교해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희망찬 소식이 다른 연구 성과와 달리 상용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우리가 살 수 있게 될까요? 네, 연구진이 예상한 거는 빠르면 3년 안에 구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용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0여 마리의 토끼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과 연구자 대상 임상 시험에서 이 눈물 속 포도당 농도와 기존 측정기로 잰 혈당 수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자세한 상용화 과정 한세광 교수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임상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고 1년 내에 임상 시험을 실시를 해서 3년 정도에 저희 스마트 렌즈가 상업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술 상용화가 그 3년이면 굉장히 준수한 기간이잖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연구진이 혈당 측정 스마트 렌즈 이외에도 치료와 예방까지 가능한 그런 제품도 개발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진은 이 혈당 측정 스마트 렌즈 기술을 바탕으로 이 렌즈에서 치료용 빛이 나오는 LED 스마트 렌즈도 개발을 했는데요. 네. 이것도 토끼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 렌즈를 낀 눈에서는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는 망막병증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LED 스마트 렌즈에 대한 임상 시험도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연구진은 또 이 측정한 혈당에 따라 렌즈 속에서 치료 약물이 나와 눈에 직접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스마트 렌즈도 함께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콘택트 렌즈로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었잖아요. 이제는 뭐 혈당을 측정을 하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과학의 발전에 눈부시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기술의 핵심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죠. 네, 추후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양자 기술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양자 기술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인재 양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입니다.
내부에 다이아몬드 조각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속 미세한 공간에서 거시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성질을 가진 큐비트가 만들어집니다. 큐비트는 동시에 여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큐비트를 여러 개 가진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엄두도 못 낼 정도의 복잡한 계산도 빠르게 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정보 처리 단위가 비트인 것처럼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연구진은 올해 안에 큐비트가 5개인 양자 컴퓨터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양자 상태를 상온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발전 가능성은 훨씬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미국 IBM은 지난해 초전도체를 이용해 영하 270도에서 작동되는 127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대도 유사한 방식으로 66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선보였습니다.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기술 격차는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앞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의 연구 결과가 성과가 나오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민간이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산업체나 민간이 뛰어들면서 연구 개발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양자기술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무엇보다 인재 확보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양자기술 연구자가 3,122명, 중국은 5,51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90명이고 연구 환경이 더 나은 해외로 나간 우리 연구자도 50명에 이릅니다. 몇 년 전까지는 그런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웠고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하는 연구비를 마련하는데도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내후년까지 양자대학원 3곳을 설립해 2030년쯤에는 국내 양자기술 연구자를 1,000명 정도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구자들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올해 안에 인재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이제 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결국은 사람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육성만 해놓고 나중에 사실 아까 이런 것처럼 많이 하고 사실은 그 사람이 잡이 있어야 이게 되는 문제잖아요. 아직 태동기라고 평가받고 있는 양자기술의 세계.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이 무대에 과연 우리나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리 조선업체와 철강업체가 협력해 세계 최초로 고망간강을 소재로 LNG 연료 탱크를 만드는 데 성공해 처음으로 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수요가 늘고 있어서 우리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이 동시에 명명식을 열었습니다. 선주사의 배가 인도되면 싱가포르와 멕시코, 중국 등을 돌며 원유를 운반할 예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배에 탑재된 연료 탱크. 세계 최초로 고망간강을 소재로 한 LNG, 액화천연가스 연료 탱크가 실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가 합작해 10여 년 공을 들여 고망간강으로 탱크를 제작하는 기술에 세계 처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고망간강은 기존 소재인 니켈 합금강이나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에 비해 작업 공정도 쉽고 성능과 비용 면에서 이점이 큽니다. 영하 163도씨 극저온의 액화천연가스를 견디는 성능도 우수하고 비용은 기존보다 30%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9% 니켈 강을 이용한 연료 탱크 대비해서 최소한 30%의 낮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생각. 특히 세계 선박 시장은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See, at this moment, what we can see, we are going through a transition period. There is no certainty, but for the time being, what we can say that LNG will be the most preferable choice. 오는 2030년에는 지금보다 5배 이상 시장 규모가 늘 전망입니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점차 고망간간의 생산량을 늘려 보다 저렴하게 우리 조선업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양산 초기라서 생산량이 조금 제한이 있지만은 연도별로 점차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또 고망간간 연료 탱크 제작 기술도 다른 조선업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라 우리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친구랑 이제 약속을 잡았는데
메시지를 보내니까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자료를 받을 게 있었는데 아까하고 동일하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원래 사용하던 것들이 안 되니까 좀 불편한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죠. 우리 지금 현재서도 우리 지금 카카오를 전혀 잡지 못하고 전기 킥보드 그거 탔는데 10몇만 원 나왔다. 종료가 제대로 안 돼갖고 웃기면서도 슬프기도 했고 그런 거 이제 카톡 말고도 다른 걸로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카톡 왔어.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는 디지털 시대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 기업이 이윤 창출에만 몰두할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출시된 카카오톡 서비스는 스마트폰 확산의 바람을 타고 국민 SNS가 됐습니다. 올해 1분기 현재 국내 이용자는 4,743만 명에 달합니다. 카카오는 이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국내외 계열사는 194개인데 이는 2020년에 비하면 40%, 2017년보다는 2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택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추진하다 갑질 논란을 일으켰고 미용실과 꽃배달 서비스는 골목 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국내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국감에 불려 나와 사과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카카오는 또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를 상장하며 도덕성 해이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유영준 대표 등 당시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 수백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카카오는 이번 불통 사태와 관련해 대응이 지연된 점을 사과하면서 화재 대비에 미흡했던 점도 인정했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화재가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카카오는 법적으로 보면 부가통신 사업자지만 이용자 측면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가 서비스가 기간통신 서비스하고 구분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고 사업자들도 보다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카카오 불통 사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최고 경영진 증인들을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등 6명을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이용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 기업들을 상대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빅스텝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자 부담에 소비가 줄어들게 생겼는데요.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내년 성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스텝,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지만 늘어난 이자 부담은 겨우 살아난 소비에 찬물을 끼얹게 생겼습니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은 더 위축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가적인 50bp 인상이 경제 성장률을 한 마이너스 0.1% 전후로 낮출 거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 경제 버팀목으로 불리는 수출도 흔들립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반도체 같은 대표 수출품의 경기 전망도 암울합니다.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이미 수출 동력이 쪼그라들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침체의 골이 좀 깊어진다면 우리 수출도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럼 전체 성장률을 많이 끌어내릴 걸로 생각합니다. 소비와 수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가 2% 성장할 거로 봤지만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서를 붙였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9%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을 말합니다. 그게 2%인데요.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이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것은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빚을 내서 정부 재정을 푸는 건 마지막 카드라며 추경 등을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말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4%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전문가 6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석 달 전에는 49%가 내년 경기 침체를 전망했었는데 훨씬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했던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응답자의 과반이 경기 침체를 예상한 겁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3번 연속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어도 최근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8.2%나 뛰어 물가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며 다만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flation is worldwide. It's worse off everywhere else than it is in the United States. So the problem is the lack of economic growth and sound policy in other countries, not so much ours. 이번 조사에서 미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4%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초와 12월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인플레이션 등 현재 경제 상황이면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의 달러 강세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지독히 강하다며 전 세계적인 추세인 인플레이션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 최근의 달러 강세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달러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m not concerned about the strength of the dollar. I'm concerned about the rest of the world.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감당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고물가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미국은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과 건전한 정책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Our economy is strong as hell. The internals of it. Inflation is worldwide. It's worse off everywhere else than it is in the United States. So the problem is the lack of economic growth and sound policy in other countries, not so much ours. 특히 한 예로 영국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이 정책 실수라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 등 미국 정부 관리들은 평가를 자제했지만 최근 파운드와 급락 등 세계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영국 정부 탓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Well, it's predictable. I mean, I wasn't the only one that thought it was a mistake. 트러스 영국 총리는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자 재무장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 물가 지수를 따로 발표합니다. 통계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물가 지수에 배달비가 빠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자가 주거비를 오는 2025년부터 물가 지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가 주거비가 물가 지수에 반영되면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과 재배지는 대구 경북 지역이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더니 이제는 강원도 최북단에서도 사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전통적인 농업 지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620m 강원도 고성 진부령 인근에 있는 사과밭입니다. 가지마다 이달 말 수확을 앞둔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되냐 뭐 여기서 고냉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고 뭐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되네 뭐 그런 소리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사과 재배 지역이 북상하면서 고성 지역에서는 2016년부터 사과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농가도 점점 늘면서 지금은 28가구가 11헥타르에서 사과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곳 강원도 고성 지역은 북한과 맞닿은 최북단 접경 지역입니다. 지역 특성상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사과의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사과 재배는 정선과 양구 등 강원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고랭지 밭에서도 배추나 무 대신 사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사과 재배 면적은 강원 지역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전통 주산지인 경북 지역은 15% 넘게 줄었습니다. 이제 품종이라든지 재배 기술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극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은 그것조차도 어려워질 경우는 충분히 있는 거고.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2080년 이후에는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최고 7도 가까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강원 산간 지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하고 2070년 이후에는 국내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거의 남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한류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K푸드가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 무역량이 줄었는데도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심장 타임스퀘어 광장입니다. 화려한 전광판 사이로 우리에게 익숙한 김치가 등장합니다. It's tangy, it's refreshing, it's got a little kick to it with the spice. The food groups, everyone loves it, and seeing that makes me want to get it right now, so I gotta go get Korean food. 해외에서 김치 수요가 빠르게 늘자 한 포장김치 업체가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알리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약간의 스파이시한 하지만 건강에 좋은 그리고 아삭거림의 식감이 있는 그런 동양의 새로운 샐러드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있어요. 건강 푸드로 되게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입맛에 맞춘 다양한 제품도 출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에 생산 공장을 세우고 현지 재료로 김치를 만드는 업체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먹기 힘든 액젓 대신 콩 발효 에센스로 감칠맛을 더한 캠김치도 출시됐습니다.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 덕분에 최근 5년간 김치 수출액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억 6천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최근엔 한류 인기에 힘입어 김치뿐 아니라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주인공인 이정재가 소주 안주로 먹은 생라면이나 방탄소년단 멤버가 즐겨 찾는 매운 라면 수출량이 급증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 영화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라면을 접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이요. 저희도 득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수출이 지금 증가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또 다른 수출 효자 상품은 김입니다. 해외에서 건강한 간식 대용으로 자리 잡으면서
김 수출액은 라면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에도 불구하고 K푸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각국의 입맛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과 한류 콘텐츠 열풍으로 한국 음식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특정 면역세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IBS 장영태 부연구단장 연구팀은 면역세포 가운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 있는 M1 대식세포를 선택적으로 탐지하는 형광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M1 대식세포의 주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라는 점에 착안해 탄수화물 기반 형광물질 80종 가운데 M1 대식세포만을 염색하는 화학물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유발된 쥐에 화합물을 주사한 결과 15분 만에 질병 부위를 선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대식세포 가운데 특정 유형만 탐지하는 기술이 개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면역세포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키가 작은 어린이 등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천체를 관측할 수 있도록 도울 릴레이 접안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릴레이 접안 장치는 망원경 배율을 바꾸지 않고도 망원경 초점 위치를 관측자 쪽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천문대 주 망원경은 길이가 9m인데다 접안부 위치가 높아서 그동안 이동식 계단을 사용해야만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앞으로도 신체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천문 관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한편 릴레이 접안 장치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급식 지원 바우처 배달앱 연계 사례 등 5건을 선정해 포상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구축한 급식 지원 바우처 배달앱 연계 서비스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 지원 바우처를 배달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아동들이 겪는 낙인감 등 대면 급식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전화 표기 서비스 등과 효율적인 긴급 구조를 도울 산악지역 전파 공공데이터 활용체계 등이 선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우수한 성과로 범정부 혁신에 공헌한 사례를 발굴해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신인 모델을 선발하는 2022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 지난 14일부터 4일간 의정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25개국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모델 50여 명의 퍼레이드와 전통복 패션쇼 등이 펼쳐졌습니다. 아시아 모델 조직위원회와 의정부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매년 아시아 각국의 모델과 배우, 가수들이 참여해 패션과 뷰티 관련 산업에 대해 소통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모델 엔터테인먼트 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그런 EUV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는 그런 자부심은 대단했죠. 세계 많은 나라들의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핵심 장비로 EUV, 극자외선 노광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EUV 노광 기술 연구자 안진호 신소재 공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